벌써 평일의 절반이 지나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시황을 맡게 됐는데 어땠나요? 월요일부터 재난 수준의 폭락장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 긴장되는 마음에 하루하루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 장은 좀 좋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한 번 다시 올라옵니다. 지난주에 이 친구 수치가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샤메 법칙이니 실업률 관련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올 결과도 꼭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조금 약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1.03% 떨어졌습니다. 2,542선에서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6%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742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동학개미들의 맹활약이 좀 눈에 띄는 그런 한 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좀 비슷한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5,047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058억 원 그리고 기관이 2,998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떻게 수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이랑 비슷한 추이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1,798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만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1,467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371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하는 오보 이슈로 오전에는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어제 오후에는 크게 또 힘을 내줬었던 친구였죠. 오늘 삼성전자 떨어졌습니다. 2.28% 빠지면서 73,000원에 거래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96%, 거의 4% 떨어졌네요. 6,800원 정도 빠지면서 다시 16만 원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16만 2,3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62% 빠졌습니다. 31만 6천원에 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쏟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0.73% 올라오면서 7,000원 올랐습니다. 96만 7천원 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입니다. 저희가 어제 배터리하고 전기차 관련한 얘기들을 런치 토크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좀 자동차하고 2차 전지주가 좀 빠르게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현대차 흐름 어떨지 좀 제 힘을 넣어주겠습니다. 하지만 보합권 23만 6천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 1.5% 정도 빠졌습니다. 59,2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이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0.81% 빠지면서 19만 5,4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이었지만 기아차는 아주 약간 떨어졌습니다. 0.39% 내려앉으면서 현재 10만 1,200원 달리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다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이슈로 말이죠. 월요일 날 좀 크게 꺾이다가 이제 조금 머리 들어 올려주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또 다시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10% 빠졌습니다. 8만 700원에 거래가 지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0.5% 빠지면서 5만 3,500원 정도의 매매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요. 그 화요일 날 상승세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회복하려나? 라고 했었는데 어제 조금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 빠지면서 3,500원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17만 700원에 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보합권입니다. 28만 4천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86,800원에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주가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흐름이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조금 파란불을 켜지면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4%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는 8만 원,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15만 9천 원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빨간불 켜줬습니다. 조금 더 크게 올라가 줬으면 좋겠지만요. 아직까지는 0.75% 정도만 올라간 모습입니다. 86,600원에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연일 굉장히 높게 점프 해줬는데 오늘은 살짝 떨어지네요. 0.33% 빠지고 있습니다. 89,300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좀 오후장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클래시스 1.17% 빠졌습니다. 57,000원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젤 어제 아주 기다란 양봉을 보여주면서 깜짝 놀래켜줬는데요. 오늘도 빨간불 지금 켜고 있습니다. 0.78% 올라왔고요. 257,000원 보고 있습니다.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3% 정도 내려앉았습니다. 154,0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백신 여러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특징주에서 이 제약바이오주가 참 눈길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특징주는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실시한 생명과학 서비스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8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무려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1위는 리가켄바이오가 그리고 2위는 시젠이 각각 가져갔습니다. 현재 19% 정도 시세 분출하면서 2,615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1,000원대였는데 벌써 이렇게 2,000원 선에 안착해서 그 위에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곧 있으면 3,000원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두 번째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심자 MS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또 살펴봤었고요. 파리올림픽 현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좀 무서운 상황이죠. 꼭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제 주변에 감기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방역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MS 현재 29% 정도 시세 분출 중입니다. 5,650원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나노 반도체를 활용해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던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주 큰 시세 분출 중이라는 사실 같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황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런치박스 알찬 소식들로 가득 준비해왔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사실 이틀 동안 제가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오전이랑 오후에는 열심히 국장 보고 새벽에는 1시간 단위로 깨어가면서 미장을 살펴보면서 내일 우리 장 어떨까 막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게 월요일, 화요일이었는데요. 어제는 조금 미국장 시작이 괜찮아가지고 마음 편히 잡을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힘이 크게 빠져 있더라고요. 덕분에 걱정을 또 이렇게 한껏 들고 온 접니다. 네, 오늘 흐름 어떨지 한번 런치 토크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크게 급락을 했는데 월요일과 비슷한 상황이 또 다시 나오진 않을지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요,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엔캐리 청산 관련 이슈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할 순 없죠. 약간은 희망찬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황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종목 이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또 장이 좋지 않은 만큼 월요일에 조짐이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매크로 이슈와 반도체 그리고 오늘 제가 특징주로 뽑아봤었던 진단키트 관련 이야기들까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런치박스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울증 하루 네. 울었다가
또 나 삐졌어 또 떨어졌다가 오늘은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 올랐다가 자기 마음입니다. 특히 일본 증시랑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니케이가 떨어지는 그 하락폭과 그 변곡점에서 계속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런치 토크에 이 우리 증시 계속 엔캐리와 일본 증시와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언제 오를지 궁금하죠?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제발 좀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기대감을 안고 런치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시발작이다, 위기 전조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롤러코스터 증시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실 겁니다. KL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롤러코스터 하니까 갑자기 요즘 MZ세대들은 롤러코스터 하면 이제 청하씨 롤러코스터. 근데 저희 이제 아저씨 세대들은 롤러코스터 습관. 그렇죠. 오랜만에 듣네. 오랜만에 듣네요. 네. 아는 노래가 네, 아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아저씨들만 공감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군. 그렇죠. 그게 약간 주식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매도매매, 습관이란 그렇죠. 매수 매도 버튼. 그러니까 습관하고 반대되는 마우스가 나오면 좋겠어요. 매수 매도로 바꿔놓고.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내가 매수해야 될 때가 매도 타임. 네, 매도해야 될 우측 때가 버튼하고 바꿔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대준 대표님부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가르마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지금 일시발작이다, 위기 전조다 둘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더 두세요? 시작점은 아니고요.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네. 약간 김대준 대표님이 좀 긍정 편향을 가지신 거를 좀 참고를 해야겠죠? 그 부분보다는 제가 네. 지금부터 드린 말씀을 드려보면 아하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게 세 가지가 있죠. 예. 미국의 경기 침체, 그다음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다음에 엔캐리 자금의 이탈. 엔캐리. 요거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왜 시장의 하락 요인이 어떤 것이고 여기다 처방 그리고 시장의 바닥점을 왜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찬찬찬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어떠세요? 일시발작이다, 위기 전조다. 원래 여기가 바닥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빠지면 한 번 바닥으로는 잘 안 끝납니다. 네, 바닥을 한 두세 번 W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확인하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는 남아있다. 위기 전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기가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에 저는 위기보다는 일단 그림이 여기까지 왔으면 네. 그냥 V자 반등은 쉽지 않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톤이 살짝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김대준 대표님이 오늘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는데 엔캐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건 어떤 자료입니까? 설명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지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는 하락 요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실업률이 나왔고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시장 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2017, 18, 19년도에 실업률을 보게 되면 4%에서 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업률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나오는 실업률의 상태이고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도 계절적 요인이 강합니다. 여름에는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통상 25만 명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지난 7월에 11만 명 취업자 수가 나온 것도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2.8% 성장을 했죠. 서프라이징이라고 한 2주 전에 나왔던 겁니다. 미국 경제는 현재 견조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 부분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우려대로의 상황이라면 유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유가가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죠. 71불, 72불 여기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시장 우려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마지막 엔캐리 자금이 이탈되는 과정에서 시장 하락을 부추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근본적 원인이고 원인이고 대응도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고요. 이후의 상황 또한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엔캐리 자금이 시장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형태의 지점이 과거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2007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엔캐리 자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태에서 시장 흐름을 줬고 이때에도 지금과 아주 유사한 거의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러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때 당시 어떤 흐름에서의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달러 N 그 차트 흐름에서의 내용인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100엔에서 124엔까지 아베노믹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2012년도에 아베가 일본 경제정책 부양을 추진하는 아베노믹스 현상에 의해서 100엔 수준에 있던 달러 N이 125엔 수준까지 계속해서 엔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돈이 몰렸고요. 이 당시에 미국의 금리는 한 3%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린 돈이 그 미국의 장기채를 사는 형태로의 캐리 트레이딩이 이 당시에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일본으로. 그런데 8월에 지금은 우에다 총재지만 그 당시에는 장기 집권했던 구로다 총재라고 BOJ 총재가 있었거든요. 경제 정책을 잘 추진했습니다. 초저금리, 초저물가. 일본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죠. 구로다 총재가 엔저를 용인했어요. 엔저 맞다. 그리고 앞으로 엔저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시장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엔고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880원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850원까지 최근에 엔화가 우리 원화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었죠. 880원까지 내려왔다가 115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당시에 금융시장에 우리, 미국, 기타 등등의 나라들의 충격을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의 충격을 줬어요. 네. 하락이 나왔죠. 그 당시에 하락의 수준을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시점에서의 지수 월봉 흐름입니다. 엔저가 엔고로 변화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고 한미일 영향들을 다 동일하게 줬거든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때에도 첫 번째 하락이 나타났을 때 아주 충격이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일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6%, 5%? 그러니까 지금 절대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뭐 10몇 %씩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5, 6% 하락이면 어마어마한 임팩트 있는 충격적인 주가 지수 하락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그 당시에 4%, 3% 이렇게 빠졌거든요. 지수가 2,000포인트 초반이었기 때문에 3, 4%는 굉장히 큰 충격의 범위 내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월봉상으로 잘 보시게 되면 하락의 첫 번째 저점 이후에는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등락 범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죠. 미국 기준으로 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 니케이 225를 보실 때에도 일본은 해당 국가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 범위가 조금 더 깊었습니다. 미국 대비해서. 그 다음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시장 흐름에서의 월봉 지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 8월 21일인가요? 이때 이제 구로다 총재가 관련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 이때 첫 번째 월봉의 하락에 아래꼬리 길게 나오는 모습들이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의 아래꼬리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거의 한 1년여 동안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죠. 이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장도 그때와 아주 유사하게 그럼 1년 동안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이때의 시장 전환 포인트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지난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전 세계 시장이 상방으로의 고점 돌파를 계속 진행하면서 결국은 2016년 말에는 상방으로 돌파해 버렸어요. 한미일 다 공이 똑같습니다. 시점의 차는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계기가 뭐였냐면 미국의 대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왜 N고로 갖고 미국의 금리가 움직이고 한국의 주시장이 하락하는지는 트럼프와 파월과 우에다 총재 간의 힘겨루기예요. 여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장의 돌파 지점에서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장을 빗대어서 우리가 흐름을 유추해서 등치시킨 내용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입니다. 네. 8, 9, 10. 이 3개월 동안은 박스 내에서의 등락장의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저점은 엊그제 찍었던 저점이 아랫꼬리 하단부의 긴 흐름에서의 모습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시장의 흐름에서도 종목 간의 내용도 우리가 판단이 되겠죠. 8, 9, 10월은 지수의 장이 아니고 종목의 장 성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시장은 하방 경직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 흐름에 대한 종목의 흐름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흐름으로 앞으로 당분간에 의해서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금융시장은 항상 돌아요. 그 똑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5년 뒤이든 10년 뒤이든 똑같은 반복적인 형태들을 계속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주가를 연구하는 것이 왜 연구를 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을 하냐면 주식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지금 시장에서의 절대적 기준에서의 흐름들은 저점은 엊그제 하락이 나왔던 2,400 이하에서의 장중 저점이 저점이고요. 네. 지금은 하방 경직화되는 시장 심리가 안정화되는 단계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오르내림 과정이 당분간의 영역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지수 안정화 흐름 위에 상방 턴 과정에서의 진행은 11월, 10월 이때쯤 지수의 장이 형성되는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저는 정리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오른다는데요? 네, 뭐 저도 뭐 하방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뭐 세 가지 원인을 말씀 주셨는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첨언만 조금 네. 해보면 일단 뭐 지정학적 우려라든가 경기 침체는 서로 유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이제 현명한데 지금 두 개는 상충되는 거긴 하거든요. 유가에서는 경기 침체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서 가장 예민한 건 이제 원자재, 원유 가격이 될 것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구체화되고 있고 원유가 실제로 많이 내려간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라 실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유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그럼 지정학적인 이유는 주로 유가를 올리는 쪽이었잖아요. 둘이 만나버려 가지고 약간 상쇄가 돼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침체 이야기는 최근에 어제 발표 나왔나요? GDP 나무도 2.9%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미국 GDP가 아무리 예상치라지만 2.9% 나오는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체는 크게 우려감이지 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지정학적인 거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큰 드라이브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엔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요즘 왜 그 엔캐리란 단어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차트를 제가 이제 포개해 봤거든요. 예.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N입니다. N. 예, N 달러죠.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N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란색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예,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코스피인데 거의 같이 다니고 있죠. 그렇네요. 예,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는 거의 실시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엔달러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이제 지수 빠졌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N은 일본은 예전부터 91년 이후부터 계속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네. 예, 상대적 저금리였기 때문에 N을 빌려가지고 미국 국채나 이런 데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딩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온다면 미국 국채에서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좀 증가 속도가 늘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일단 일본 은행들의 대출이 21년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늘었고요. 총량은 대충 4,400조 원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조차도 이번에 그 여파를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이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총재와 부총재가 이제 반성문 아닌 반성문을 좀 내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는 이제 금리 인상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국
뭐 증시가 하루 10% 이상 빠지는 이런 거는 아무리 일본은행이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수급이 시장을 많이 흔들고는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 상황,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본격적인 청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 수도 없고 아래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엔캐리 같은 이런 수급적 요인이 꼬여버리니까 시장이 너무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제 멘트가 있었지만 네. 일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건 아직 말인 거고요. 다음 회의에서 좀 구체화시킬 때까지는 그때 눈치를 봐가면서 저기도 보면 이제 엔이 다시 약해지는가 싶으면 이제 시장이 올라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서 다시 빠지는 이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전망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 재밌는 게 아직 이제 기술주가 바닥 찍고 올라가나 했더니 엔비디아가 또 5% 찍다가 5% 마감으로 10% 정도 움직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유를 찾아보면 뭐 마이크로 뭐 컴퓨터 실적 발표에서 뭐 엔비디아의 그 지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엔비디아가 SMCI에 따라다녔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지금 투심이 없다는 거예요. 투심이 없기 어느 방향으로도 그렇다고 하방으로 가기에는 경기 침체는 그냥 아주 우려감일 뿐일 것이고 우려는 2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고 그러면 엔캐리도 만약에 정말로 국채에서까지 투매가 나온다면 이건 진짜 청산이거든요. 근데 이건 최근의 수익 실현 정도인 것이지 그러면 위든 아래든 다 막힌 상황에서 그러면 하루 뉴스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뉴스에 하루 빠졌다. 이게 한동안 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빠졌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요즘 해리스가 의외로 선방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화당 쪽에서 발언을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이유까지 막 섞인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 시장조차도 지금 정치 리더십도 퀘스천 마크고 경기 방향도 내려는 가는데 둔화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게 침체로 갈 것인지 둔화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둔화의 속도만큼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더 빠르게 인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 공백 상태예요. 지금 BOJ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FOMC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1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오갈 데가 없는 것이고 하나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흔들릴 때도 여기는 바닥이구나를 확인해 준다면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이제 좀 마음 편한 지지선을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 누가 확인해줘요? 시장으로 확인하는 거죠. 아,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저께 빠졌던 그거만큼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 않는다. 그런 게 보인다면 그렇게 판단해서 사면은 지하실이 있던데. 그럴 수도 있죠. 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V가 아니고 W가 몇 번 두들려 보고 요건 웬만해서 안 깨지는구나라고 되면 이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돈쌤의 얘기에 제가 부연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시장에서 요즘 방송에서 엔캐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게 무서운지를 설명을 안 해줍니다. 자금이 이탈되는 거 그게 무서울까?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왜 무서운지를 설명을 근데 드릴게요. 그것보다 네. 그러니까 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보다도 네. 지금 여기 채팅창 분위기도 저놈의 짐 캐리인지 엔 캐리인지 징그럽다. 우리가 저런 것도 알아야 되나. 지금 여기 스텝 중에 몇 명 듣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요 엔 캐리에 대해서.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설명드린 네. 내용을 들으시면 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엔캐리 하는데 보세요. 지금 약간 주입식 교육의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드는데 무서울 거 보고 별로 그렇게 보세요. 관심이 없는데. 아니요, 이거 관심 가셔야 관심 됩니다. 가져야 돼. 네. 알겠어요. 왜 주입식 교육 한번 받아봅니다. 시장의 네. 충격적인 요인으로서 네네. 작용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네. 됩니다. 지금 일본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엔캐리 쪽에 20조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 전체 물량이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 2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4조 달러. 네,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한 3, 4경 되는 거예요? 그렇죠. 3경 비슷할 겁니다. 캐리 자금이 지금 2경이 넘는데 네.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보통 국채 한 단위 계약이 얼마
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식은 한 주에 뭐 삼성전자 7만 원, 뭐 하이닉스 뭐 15만 원, 뭐 17만 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채 한 계약은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입니다. 한 계약은 100억. 그러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계약 단위로 한 묶음을 살 수는 없어요.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걸 시장에서 내가 원활하게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ETF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통상 ETF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일본의 금리가 제로 금리였고 미국의 최근 금리가 4.4%였지 않습니까? 이 금리 스프레드를 먹는 거거든요. 네. 4.4%를 먹는 건데 그럼 그래 내가 4% 먹을 거 3%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스프레드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건데 4%에서 3%로 갔다 그래서 1% 수익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존에 스프레드 4%에 들어갔는데 1% 폭이 좁아지잖아요. ETF 상품의 수익률은 17%가 움직입니다. 17%? 네, 엄청나죠. 1%가 빠질 때 그럼요. 17%요? 그러면 여기 투자된 자금들이 지금 당장에 그 최근 내에서의 그 스프레드 폭이 1%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손익이 17%난 겁니다. 앞으로 점점점 준다고 그러죠. 그럼 30% 40% 손실이 날 수 있는데 내가 왜 안 팔겠습니까? 손절 당연히 나가야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순식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영향력에 의해서 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4%에 3%로 줄기 때문에 뭐 1%만 덜 먹으면 되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30-40%의 내 잔고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손절하는 사람이 그나마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투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 주는 거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저도 주의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서는 이런 경제 방송에서 네. 못 듣던 단어들이 이제 거의 유행어처럼 된다. 뭐 샤메 법칙이라든가, 샤메 법칙, 뭐 엔캐리 트레이드를 엔캐리.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영향력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거의 끝났습니까? 네, 저는 그것만 왜- 알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엔캐리 트레이딩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그 그래프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을 때 코스피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면 이거 정말 중요하고 시장을 드라이빙하는 이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건 사실 결과적인 거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엔캐리 청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이제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뀐 것이죠. 엔캐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반기 때 AI가 달릴 때는 오히려 AI를 밀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로벌한 레버리지 시스템인 거죠. 돈을 땡겨서 강한 데다가 넣는 구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200 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지금 40만 원 막 근처 가고 있으면 엔캐리가 청산 나오겠습니까? 더 강화되죠. 네, 그러니까 엔캐리는 사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 수급적 요인이었던 언제나 시장에 있을 수 있는 수급적 요인에 우리가 지금 약간 좀 지엽적인 것에 기술적인 것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명확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설명력이 그나마 가장 높은 게 엔캐리예요. 제가 준비한 차트에서도 N이 강해지니까 다른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N은 팔고 그 팔아서 받은 돈으로 나스닥을 사면 계속 먹는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계속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야라고 누군가가 던졌거든요. 그 던진 게 투매를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AI는 크게 바뀐 것도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보다 엄청난 칩이 나와가지고 이제 AI는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끝났다거나 이런 펀더멘털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시장이 좀 당황하면서 나름 원인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누군가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이슈는 이제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님께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중에 쓰러져 본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제가 한번 나서 볼게요. 네. 자, 엔캐리고 뭐 짐캐리고 다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국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안 듣고 싶어 하면 근본적으로 논리가 안 먹히는 시장이라서 지금 요거를 별로 그렇게 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환율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엔화랑 연동돼서 엔캐리라고 하면 이 환율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해야지 우리 증시가 빠질 거다, 더 빠질 거다, 아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 와닿지 않나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고도 지금 어떻게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결론적으로 두 분의 인사이트를 여기서 좀 듣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불확실성이 너무 큰 시장이라서 이거를 예단하고 단언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란 거를 압니다. 근데 두 분도 같은 입장이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그런 중간에서 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좀 주고 싶으신지. 제약바이오를 매수해야죠. 제약바이오 매수한다. 이유 말씀드릴까요? 네. 또 좋아요. 이런 건 듣고 싶어요. 제약바이오 매수한다. 왜 매수할까? 제약바이오를 매수하는 근거로서의 네네. 내용은 뭐 과거에 캐리 트레이딩 해제될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채권 시장, 환율 시장, 선물 시장, 상품 시장, 주시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쪽에 대한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시장 신뢰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시장이 통화 시장이고요. 그다음 채권 시장이고요. 주시장이 한 17배, 20배 됩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이고 선물 시장이고 주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이 한번 살짝 움직여 보면 주식 시장은 휘청휘청합니다. 네. 그런데 왜 제약바이오를 사야 되느냐? 지금은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네. 미국 금리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는 또 연준에서 립 서비스를 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 들어간 자금들이 미국 채권을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많은 채권을 때립니다. 빠져나가면서 매도를 하겠죠. 네. 그러면 금리가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발행과 매도는 다르거든요. 금리를 움직이는 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때린다면 하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발행에서는 반대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채권을 때립니다. 그간은 샀는데 그럼 금리가 내려가죠.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제일 수혜받을 수 있는 건 성장 섹터죠. 성장 섹터 내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당분간에 의해서 과거 흐름을 통계적 기준으로 잡아서 설명드릴 때 네. 금리는 내려가고 지수는 하방 경직을 보이고 이런 맥락에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는 흐름에서의 개념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교장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성장주 금리랑 성장주를 엮으려고 하면 네. 성장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제약바이오도 그 하나의 옵션이 될 수 그렇죠. 있고 게임주도 있고 네. 엔터도 있고 대표적으로 2차전지도 있고 그럼요. 거기다가 AI도 사실은 성장 섹터입니다. 당장 무언가 성장 섹터죠. 100을 넣었을 때 200이 나오는 게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근데 왜 제약바이오일까? 순서입니다. 순서. 예. 과거에 20년도, 21년도 주가가 움직일 때 시장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주가의 움직임을 발견시켰던 게 SK케미칼입니다. 그다음에 LG화학입니다.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게임주가 21년 8월부터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가 움직이되 네. 제가 제약바이오를 힘줘서 말씀드린 거는 성장주 내에서도 순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여요. 그다음 2차전지가 해요. 그다음에 네카오 IT 플랫폼이 갑니다. 그다음 게임이 갑니다. 이런 순서에서의 과거 흐름적 통계를 판단해 보게 될 때 제약바이오가 먼저 간다. 성장대에서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순서를 외우는 건 이제 너무 주입식인 것 같아요. 자, 20번 문제 뭐 나온다 외워 네. 밑줄 치고. 그냥 저도 제약바이오 저는 7월 25일 날 제약바이오 들어갔거든요. 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성장주 많잖아요. 여기서는 성장주라고 하면 정확히 금리 민감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인데 다른 것들이 가기에는 AI는 지금 약간 퀘스천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못 가는 거고 2차 전지는 이제 아주 슬픈 상황이니까 지금 달릴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때 경기 침체하고 가장 상관없는 성장주가 바로 바이오거든요. 경기가 나쁘면 오히려 아플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일단 조선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지만 바이오도 일단 금리 인하의 수혜준 건 분명하다. 저는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 사실 제가 지금 며칠 사이 계속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시장만 봐요. 왜냐면 예측할 수도 없고 변수가 너무 많고. 그렇죠. 근데 내일 시황은 또 해야 되고 막 너무 미치겠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그쵸. 보는데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지. 왜냐면 뭐 반대매매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무서워. 지금이 저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뭐 사실 네.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금은 시장 상황에 제약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그렇다고 제약바이오에 몰빵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중에서 경기 침체하고 금리 인하를 둘 다 비껴가거나 유리한 게 이제 제약바이오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공부하려고 하면 주식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의학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 이런 거 읽어보면 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돌아가요, 진짜. 예, 알 수가 없는 단어들이 조사 외에는 읽을 수가 없거든요. JLB 뭐 1, 2, 그렇죠. 3 뭐. 그러니까 이게 뭔지 거의 의사 정도 공부를 해야. 근데 문제는 그 공부를 해도 예를 들어 신약을 시도를 하는데 임상 실험 중에 뭐 사고가 나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요. 뭐 그냥 주식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니까요. 그래서 전 제약바이오는 웬만하면 뭐 좀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유리하기 때문에 하신다 하면 바이오시밀러나 그나마 좀 이게 팔리고 있는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 파는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잖아요. 바이오시밀러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쉽다. 다른 거에 비해서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은 꿈은 엄청나게 크니까 잘 되면 어마어마한데 안 되면 또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성공하면은 이제 계좌가 약을 한 것처럼 늘어나고 실패하면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 와, 명언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이 무료하고 네.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제 한번 제약바이오에 의미 있는 비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제약바이오 하다가 탈모가 와가지고 또 탈모 쪽으로 약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신약들이 엄청 나오는데 탈모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탈모제의 이제 CEO들이 다 대머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거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우리 듭니다. 네. 앵커가 반대매매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장에 우리에 대한 반대매매 반대매매? 계속 나오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네. 반대매매도 많이 집행하고 반대매매 현황도 알고 있어요. 통상 반대매매가 시초가에 한번 나오고요. 10시에 이제 선물옵션 나오고요. 그다음 2시에 CFD하고 이제 그렇죠. 스탁론 이렇게 나오고 시간대로 이제 많이 네네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통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매매 공포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현장에 있어 보면 반대매매 많지 않아요. 그래요? 없습니다. 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반대매 공포 주가 뭐 여기에 대해서 급락하고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지금 신용잔고가 19조에서 20조가 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신용잔고 수준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우려로 평가하는 금액은 22조가 넘어갔을 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20조 미만에서는 반대매 잘 안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급락이 2번 갭을 주고 하락했을 때 반대매가 나와요. 이때는 동시효과에 공포감을 가지고 반대매매 청산 물량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번과 같은 하락에서는 반대매가 돈으로 밀어넣습니다. 반대매매 막아요. 150% 미만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마음 좀 내려놓고 적극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반대매매 본인이 신용을 쓰지 않았다는 반대매매 우려는 없는 거고요. 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대매매 우려한 주가가 당시가에 급락이 나오면 매수 찬스죠. 호가공백에 의한 하락인데.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가 좀 제법 빠졌습니다. 그래도 근데 코스피가 안 빠지고 있고요. 근데 물론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조가 넘어가고 하면 시장이 이제 과열 상태다라는 거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꼭 바닥은 아니긴 했거든요. 많은 신호 중에 하나긴 했는데 지금 좀 재밌는 게 보통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신용잔고가 거의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좀 주로 이제 코스닥 쪽이 사실상 이게 버려진 시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빠지고 코스피는 별로 안 빠져서 아직은 뭐 좀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보고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뭐 별로 반응이 없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과열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 빼버렸으니까 다시 가볍게 달리자라고 하기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상황은 위아래가 다 막혀 있습니다. 위아래 그러니까 점점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작은 거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큰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결정났어요? 아, 조선하고 바이오하고 고민되네요. 조선하고 바이오하고 고민된다. 사실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하루에 방송을 막 몇 개씩 하니까 트렌드랑 이 흐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얘기한 게 거의 지금 한 달 반이 넘었어요. 다 지금 바이오 얘기하고 있어서 이때쯤이면 요럴 때 항상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에 좀 조금씩 가까워가지고 줄여나갈 필요도 있죠. 지금 요거 약간 우리 엄마 요 방송 보다가 들어갔다가 괜히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방송 마지막으로 그럼 보실 제 때 음소거를 해놓고 보시라고요. 그림 하나만 이거 보고 넘어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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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마지막 끝내야 자료 되는데, 네, 그림 네.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림 꼭 봐야 됩니다. 이거 이것도 안 꼭 보시면 봐야 돼요. 후회합니다. 왜 제약바이오 봤네? 이게 네. 이제 월봉이거든요. KRX 헬스케어 월봉입니다. 네. 하나의 추세, 3년 주기고요. 네.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면 보통 15개월 움직입니다. 제약바이오는. 그 추세를 만들기까지 과정이 한 3년씩 걸려요. 지금 추세 만들어졌어요. 이제 한 6개월 올랐습니다. 10개월 더 가야 되거든요. 10개월이나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흔들흔들 하겠지만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주도주군이 생기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추세입니다. 야, 불빠따 형님 오늘 한 줄 평 좋다. 바이오는 깡통의 지름길, 조선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 둘 다 고수의 영역이다. 와. 그렇죠. 그냥 조선은 아무것도 손대지 대만들도 말고 오래 있을까요? 걸리니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증시의 변동성이 크다는 건 두 분 다 지금 인정하는 상황인 거고 그 안에서 노려볼 종목과 섹터로는 제약바이오를 또 꼽아주신 거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빨리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돈생님부터. 저는 뭐 변동성 아니면 추세 시장인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을 노리는 전략을 써야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보다는 위아래 변동성 자체에 그러니까 대비하면서 방향이 없는 거죠. 아.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변동성에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위로도 뭐 2% 올랐다가 아래도 그렇죠. 1% 떨어졌다가 이게 짧게 지는 거죠. 짧게 지는 거. 이거 파생하는 분들은 진짜 재밌겠어요. 그렇죠? 파생은 그냥 안 하시는. 알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의 한마디는요. 2015년 8월가 쌍둥이 장세다. 2015년 8월 장세를 읽어보고 앞으로의 장세를 대비하면 훌륭하게 시장 대처가 가능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두 분 혼란스러운 증시 그리고 조울증 장세에 어떤 인사이트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개인적으로 소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과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요. 좋은 리포트들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수연 아나운서와 네. 김정일 본부장님과 함께 리포트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와 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결제대행 업체 및 카드사들이 현재까지 3만여 건, 총 40억 원 규모를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서울 반도체는 2023년 글로벌 LED 시장 점유율 백라이트 시장 부문에서 매출 기준 16.5%의 점유율을 기록해 백라이트 부문의 오랜 강자였던 일본 기업 니치야를 제치고 글로벌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이 대만 해상풍력 선반 전문업체 DFO와 해상풍력단지 건설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DFO의 해상풍력단지 서비스용 선박을 용선해 연내 국내 해상풍력단지 사업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SDS는 국내 IT 서비스 업계 최초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정한 AI 경영체계 관련 글로벌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승강기, 로봇 연동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건물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승강기, 로봇 연동 표준 개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중앙대학교병원 고객센터에 도입한 KT 에이센의 AI 보이스콧 기능을 고도화해 신규 고객의 예약 접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73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4.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의료기기 전문기업 마크와 AI 실명질환 진단 보조 솔루션 위스키 및 안저카메라 옵티나 제네시스의 국내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맛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런치토크에서 엄청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청산 이슈 매크로 이슈 점검 리포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도 약간 수그러들었나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장이 또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얘기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규모까지는 모르더라도 만약에 좀 짚어볼 수라도 있다고 한다면 네. 청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리포트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NH투자증권에서 제목이 유동성 상황 파악이라 해가지고 오늘이 8일이죠. 그렇죠? 어저께자로 나온 게 있는데요. 어제는 장이 무척 좋았죠. 오늘도 뭐 덜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엔캐리 트레이드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쪽이 누구죠? BOJ 그 부총재께서 네, 나와가지고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은 부정적이면은 좀 금리 인상 같은 거를 좀 자제하겠다. 그렇죠. 한 발 뺐죠. 네네. 그 영향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군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그게 잠깐 미쳐진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제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전제를 깔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담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NH투자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에는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투자를 해외에 했는데 그거를 지금 회수를 해가지고 청산한 금액을 비중을 100 중에서 한 60에서 70% 정도는 청산을 한 것 같다라는 벌써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동전에 이제 동전이 아니고 그 물을 채워져 있는 컵이 네. 반이나 아직도 남았느냐? 아니면 반이나 벌써 없어졌느냐 이렇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30%는 아직 남은 거잖아요. 30, 40%. 그쵸. 그러니까 아직 그 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의 스탠스가 일본 정부의 정책 스탠스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시 또 바꾸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이 혹시라도 뭐 1개월 뒤, 3개월 뒤, 또 선거 뒤, 또 내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는 남아 있죠. 그러니까 30-40% 남아 있다는 것이 지금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청산될지는 모르는데 구조적으로는 N은 초저 N 시대는 접은 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가 올해 뭐 4번 할지 내년에 6번 할지 3번 할지 이거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일본은 웬만하면 금리를 이제 올리거나 최소한 더 0.2%, 2% 오른 걸 내릴 수는 없으니까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거는 수순이죠. 그쵸. 그래서 장기적이라는 게 2년, 3년은 모르지만 향후 1, 2년 내의 추세는 지금 140, 143, 150 사이에서 다시 120, 130으로 빨리 가지는 않더라도 추세는 N고가 되고 그래서 N캐리 자금으로 마구마구 투자했던 자금은 언젠가는 회수돼야 된다.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30%, 40% 대신에 60, 70%가 이미 됐다 그러면은 그 위기의 정점이라는 말을 할 때 반환점을 돌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측한 건 이렇게 했어요. 뭐 해외 운영 자금이 얼마고 해외 주식이 얼마 투자했는데 작년 1월 달 대비 올해 6월 사이에 뭐 엔화가 130에서 160원까지 갔다. 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환율 대입하면은 뭐 800억 달러 축소되니까 70% 가까이 60% 해결될
청산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어느 외신에서 제가 네. 이건 리포트를 본 건 아닌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한 75%가 청산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미리 다 청산하고 다시 N이 빨리 더 이상 N고로 빨리 갈 필요는 없으니까 약간의 약간 트레이드하는 사람들의 농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입장 표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확히 모르지만 뭐 두 군데 나왔으니까 한 10개 중에서 한 7개, 6개, 7개 정도는 해소가 됐으니 나머지 3이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다시 리버스 되지 않는 한 네. 당분간은 큰 위기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어저께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그 전강 후약이 됐죠. 네. 전강 후약이 됐는데 이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총재가 그렇게 부총재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기조적인 흐름에서의 변화가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선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어저께 어저께 많이 반대했죠. 일본 장도 그렇고 우리는 덜 반응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에 또 수급의 영향이 있으니까 하루하루 일비한다기보다는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나 정점은 지났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게 하나고 이 리포트의 또 하나는 미국의 아직 유동성 자금은 아주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또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뭘까요? 그 채권을 발행할 미국이 좀 할 것 같다. 선거 앞두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채권 발행을 하긴 할 텐데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하더라도 채권 발행을 하면서 국채를 해가지고 돈을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슨 컨스트럭션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시 거기에 일하는 사람한테 급여로 주고 급여로 주면 그것이 다 개인들한테 돈으로 들어가서 그게 유동성 한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8월, 9월 달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일단 유동성을 흡수한 다음에 다시 그 소비자들한테 급여로 가서 예금으로 가는 M2로 가는 그래서 유동성이 회복되는 그 시기는 한 2, 3개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3분기에 바로 효과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유동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미국의 어떤 상황적인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해석한 리포트예요. 그래서 제목이 유동성 상황 파악이니까 아까 NK 트레이드 말고도 채권 발행과 그 의미도 한번 보신다면은 한번 참조해 보실 만한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점도 어느 정도 지났고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큰 영향력을 미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소 좀 안심되는 그런 리포트였던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컵의 반 이상은 덜어냈다면 공포는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계속 구조적으로는 이슈는 있지만 네. 컵의 반 이상은 덜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관련된 리포트더라고요. 네네. 제가 또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 쪽인데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반도체, 또 본부장님 반도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좋아하지 우리는 않으셨나요? 주식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돈이 되면 들어가서 먹으면 되고 네. 아니면 언제든지 빠져나오면 되고 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지 뭘 좋아합니까? 근데 좋아- 요즘 좋아할 건 반도체 많은데. 관련해서 약간 호불호가 생겨나는 것 같아서 네, 당연하죠. 반도체하고 조선하고 네. 지금 딱 이 시장에서 네. 둘 중 하나를 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뭐 정한 건 시장이 본부장님께서는 결정한 거니까 시장이 조선하고 제약바이오를 네. 잡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물론 막 네. 모든 사람이 얘기했을 때 어떤 아까 그 명환표도 얘기한 것처럼 네. 고점이냐 아니면 타이밍이 늦었냐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죠. 지난주 했으면 좋죠. 네. 이번 주 초에도 좋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운이고 그 스킬의 이슈고요. 조선하고 그 제약바이오가 좋다는 어떤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동감할 수밖에 없고 리포트가 그쵸. 그겁니다. 한국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조선 섹터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종목을 특별히 강조한 건 아닌데 물론 섹터 리포트라는 거는 산업 리포트는 당연히 그 리포트 안에는 각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하고 뭘 더 선호하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선주가 네. 그렇게 아주 편하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금방 안 나왔을 거고 작년까지는 그 전에 저가 수주한 게 많았고 실적이 올해 나온다고 했을 때 나왔다면 1분기 좋고 근데 수주가 작년 대비했을 때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이게 궁합 맞추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조선 자체는 좀 장기적으로 이슈인데 지금 성과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은 성과를 계속 확장 국면이다. 성과가 주도된 경기의 확장 국면이다. 조선업계 그거를 강조하면서
근데 우리가 조선 그 만들려면 조선을 발주하는 뭐 상선 같은 걸 선주들이 발주해야 되잖아요. 그쵸? 선주들이 해운 임금이라든지 해상 운임 같은 게 이런 게 막 떨어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해상 운임의 근거에서 봤을 때도 선주사들이 가격을 우리 그 조선사한테 주는 성과 자체를 네. 높아지더라도 부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분간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단계적으로 올라왔지만은 그래서 목표주가보다도 목표주가하고 애널리스트 실제 현재 주가하고 괴리가 많이 좁혀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등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체크하면서 가는 그런 패턴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재미있는 건 네. 이분이 리포트 핵심은 누구나 아는 탑픽과 조금 다른 차선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도 이거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네네. HD 한국조선해양 리포트에서 얘를 이제 탑픽으로 뽑아줬는데 네네.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나요? HD 제가 동의하는 한국조선해양? 개념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일단 어떻게 보냐면은 누구나 많이 말씀드리는 게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왜냐하면 네. HD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거든요. HD 한국조선 밑에 현대중공업도 있고 미포도 있고 비상장에 삼호중공업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삼호중공업이라는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여기를 통해서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이니까 그래서 HD 한국조선을 사는 이유는 싸다. 지주사기 때문에 항상 쌓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입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삼호중공업이 잘 되면은 그거 플러스 모멘텀이 있죠. 근데 이렇게 다들 많이 얘기하시고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네. 최선인데 만약에 근데 그 중에서 잘 가는 게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게 탑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부류는 HD 현대중공업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단 HD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먼저 올라온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조선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간다면 알파를 먹기에는 HD 한국조선해상보다는 현대중공업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는 그런 자기 성향과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이분은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을 6위를 했고요. HD 한국조선이건 현대중공업이건 그거는 큰 일이 없더라도 두 번째 단기 매수를 제안했더라고요. 단기 매수는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니고 여기 있는 얘기인데 그동안 다른 주가가 많이 갔다 이거죠. 상대를 덜 간 게 뭐냐 찾다 보니까 이거는 순수 조선이라기보다는 방산하고 엮여 있는데 하나오션을 추천했어요. 맞아요. 경쟁사하고 밸류에이션의 그 갭, 괴리가 벌어졌는데 그거는 결국은 어느 정도 메꿔질 수 있다. 지속성은 몰라도. 그래서 단기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조금 어려웠던 게 보호예수 물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분기 실적도 안 좋고 2분기도 안 좋았으니까 주가가 안 좋았을 거고 보호예수 물량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썼겠죠. 근데 이분 조사에 의하면 8월 2일자로 보호예수 그러니까 수출은행이 갖고 있던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서 다 흡수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괴리를 좁힌다는 측면에서 단기 매수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본부장님은 단기 매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기억해놓고 있겠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자기 포트에서 아까 네. 뭐 제약바이오도 얘기하고 반도체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 조선도 포트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회로가 네.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네, 이 원자 현미경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점점 네, 네. 같이 반도체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리포트 2분기, 네, 맞습니다. 리포트가 잘 나온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나오는데 좀 네. 아쉬운 게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 나온 리포트였어요. 제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저께 나온 리포트인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져는 왔습니다만은 어저께 급등을 했고요. 네. 오늘도 빠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미 그 리포트를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시거나 또 그 리포트가 6일날 나왔습니다만 6일인지 5일인지 실적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좋은 것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단기는 반영이 돼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네. 리포트를 보시면 되는데 제목이 거창합니다. 비바람은 거세지만 순항 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얘네가 원자 현미경이잖아요. 원자 현미경이 그렇게 여러 군데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일단은 실적이 좋고요.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네. 여러 업체들이 있죠. 한미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거기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도 원자 현미경의 롤, 기능이
의미 있는 수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회사가 믿고 네. 애널리스트 그렇게 분석한 것 같고 그게 가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마도 올 지금부터 하반기에 구체화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 실적의 전망은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사실은 안 좋아요. 원래 그리고 상저하고고 1분기가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가 정상적으로 이익률 한 20% 후반 나오고 맞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건 후공정에서의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 얼마 전에 네. 엔비디아가 블랙웨어 제품이 뭐 미뤄졌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발열 이슈가 있다 뭐 또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뭐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TSMC가 어차피 TSMC가 나중에 패키지를 하거든요. 그 코워크스라 해갖고 chip on wafer on substrate는 그런 그 패키징 투공전에 있는데 거기서 수율이 안 잡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것도 얘네들이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특히나 지금에는 이제 그 누구죠? 한미반도체 갖고 있는 지금 그 TC 본딩 말고 네, 네. 향후에 내년이나 내후 후년에 본격화될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은 특히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냐면 구리와 구리를 바로 접촉을 시키는데 그럼 구리를 잘 제어해야 돼요. 구리 표면을. 그런데 그거를 잘 제어됐는지를 두께 같은 걸 정확히 얼라인되고 이런 거를 제어하는 거를 확인하고 하는 그 역할로서 얘네가 원자 협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의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의 그 신제품은 뭐 원래 하던 제품에서 뭐 생산성이 좋고 뭐 고객이 파운드리도 들어가고 뭐 몇 가지 있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어드밴스드 공정에서의 얘네 역할이 네.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내년까지 바라보신다면은 지금도 스타디해서 그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상황일 수도 있다. 리포트를 보시고 리포트의 목표 주가는 이 친구는 24만 원을 갖고 있고 삼성증권 좀 낮게 보는 데는 21만 원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서 네.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바로 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재미는 없었을 것 같고 네. 어려운 환경에 그래도 펀더멘틀하고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인데 20만 원 이하에서는 보통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리포트나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보실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마지막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어저께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 그저께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중장기 투자 기간이면은 긍정적 시점이다. 중장기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께 이 종목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볼만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매크로 이슈도 살펴봤고요. 업황 관련 소식, 조선 관련 소식 다뤄봤고 파크 시스템즈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쉽지 않은 시장. 어느 정도는 조금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2시 넘어서 1시 반부터 이제 마감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7% 마이너스 2549, 255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중에는 1.5%까지도 빠지다가 그래도 0.7%까지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니케이 따라서 그대로 정말 상관관계 1 정도로의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얻어맞으면 같이 얻어맞고 일본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요거를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본다면 신혁승 이사님부터. 네, 뭐 안 좋죠. 뭐 다행인 뭐 수준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네. 특정 업종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좋다고 했던 그 반도체 섹터들이 많이 안 좋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월요일 날에 그런 폭락을 맞이하고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 정도 잘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조금 안정이 되면 여기서는 좀 바닥이 좀 나아졌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오늘 머리까지 좀 올려봤습니다. 네.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장이 이런데 뭐 멀쩡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신혁승한테 뭐라도 얻어내자 오늘 숙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시장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안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는 따로 없고요. 일단은 그냥 지금 이 시장에서 크게 뭐 현물 쪽에서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 있는 변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그래도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니케이가 아까 저 초반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2% 넘게 급락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플러스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수혜를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지금 현재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조금 제한적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동안의 어떤 반도체라던가 뭐 전력기기라던가 이런 주도 섹터의 어떤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닥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을 들여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나는 좀 트레이딩을 하겠다, 단기 투자자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좀 수급이 쏠리는 뭐 코로나라던가 뭐 대선이라던가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지금은 뭐 안 좋은 시장은 아니다. 그래도 먹을 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스탠스를 먼저 조금 정하고 한번 가볼게요. 물론 적극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장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 때입니까? 혹은 관망입니까? 아니면 매도 쪽에 더 가깝습니까? 뭐 트레이더들, 투자자들의 성격에 따라 조금 이제 갈리는 시장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글쎄요, 뭐 장기 투자를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저평가 국면에서 사서 또 뭐 한도 끝도 없이 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 분할 매수해서 뭐 가져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네. 그래도 뭐 트레이더들, 뭐 단기 트레이더 또는 이제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뭐 시장이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좀 어느 정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좀 물렸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로 트레이딩하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오히려 월요일 날 낙폭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그런 트레이더들한테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다만 어쨌건 간에 이제 그 저점을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0 정도를 찍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2400 엄청나게 찍었는데 이 저점이 제 경험상으로는 네. 한번 이렇게 저점을 찍으면 그게 한 번 더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반등이 과연 진정한 그때의 낙폭을 좀 회복하는 반등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그 기술적으로 좀 리바운드 해주고 다시 내려갈지 그것은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의 그 참여자들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데 월요일 날 만약에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제까지 과연 누가 주식을 또 올라간다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이제 멍만 때리고 있고 종목별로 보면은 특히 바이오 섹터들에 있는 웬만한 종목들은 월요일 날 저점 대비해서 지금 20-30% 정도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또 여기서 오히려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건 간에 시장의 전체적으로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이제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뭐 양대 시장 모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저도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줄 때 계속 윗골이 달고 약간 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이거 한 번 더 떨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안감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레이딩 영역으로는 무언가 좀 노려볼 수는 있다. 이주연 대표님은요?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일단은 그 본인의 관점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단기인지 장기인지 이거는 일단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다만 이거는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뭐 앞에서도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가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이거 더 갈까? 이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위가 거의 뭐 2차 전지가 워낙에 또 강했었으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일단 1등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등이 또 알테오젠이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시장의 그 주도주가 바뀌고 그때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는 종목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시장 그 시총의 순위가 바뀌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제약바이오가 2차 전지를 제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업종별로 좀 구분을 세분화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장투로 가시거나 이렇게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2위가 시총 1위를 가져가는 순간 그때부터 대세로 조금 굳어져서 그 업종이 조금 대세가 되고 그게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간다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오늘도 3% 오르고 에코프로 BM은 역시 2.5% 빠지고 이러니까 시총 지금 역전이 1조 1천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돼서 알테가 1등으로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그때도 이제 제약바이오의 매기는 계속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얘기하면서 조금 시장에 있는 그런 변수들 디테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혁승 이사님이 발제해 주신 주제입니다. 보여주시죠. R이란 게 떠올랐어. R은 리세션, 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침체 공포가 아직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세부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그래도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한숨 더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공포가 좀 지배하는 그런 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신혁승 이사님이 이 제목 R이란 게 떠올랐어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놀러 가느라고 좀 방송을 쉬었는데 그 전에 그 전주인가 하여튼 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매크로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금리나 그다음에 미국 국채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좀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와중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가 막상 이렇게 딱 정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하는 거는 결국 경기 침체 이런 쪽으로 얘기가 또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확정이 되거나 이러면 또 불안한 감이 또 쌓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휴가 간 사이에 떠올라갖고 이 사단이 났는데요. 이게 지금 그 워낙 그 월요일 그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 해갖고 월요일 날 그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네. 장이 그런 이슈로 이제 빠져갖고 그 뒤에 이제 뭐 일본에서도 뭐 금리 인상을 좀 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막 이제 부랴부랴 수습하려고 지금 난리들인데 이게 얘기가 한번 나오면 제 경험상 이게 또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뭐 꼭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조금만 빠져도 그
뉴스의 타이틀 제목은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진다. 뭐 맨날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나왔다는 게 제가 좀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추세가 좀 꺾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시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어제 오늘 그제 해갖고 뭐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 과대평가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사실 맞을 수도 있고 뭐 그게 확실치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또 가다가 지수가 뭐 계속 오르지만 않고 이제 또 내리기 시작하면 네. 또 이제 그거 경기 침체 우려로 내린다고들 또 여기저기서 떠들 테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우리가 예전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잘못 나와야 우리가 좋아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오히려 안 나오면 안 되고 좀 잘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9월이나 뭐 이렇게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을 할 때 과감하게 이제 한 0.5 정도로 해주는 게 좋지. 이게 막 뒤섞여 버리면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다. 뭐 0.75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히려 0.75 한 방에 막 빅 뭐 메가 파워 스텝을 하면 네. 오히려 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게 지금은 제일 좋지 않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뭐 제가 뭐 3주 전에 시궁창이라고 그러고 네. 2주 전에 쓰레기장이라고 네. 그러고 오늘 지금 사단이 났는데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잘 이렇게 조금은 회복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 어디로 휴가를 가셨습니까? 저기 일본의 홋카이도로 갔다 왔습니다. 일본 가셨어요? 네, 이 갔다 와중에? 왔어요.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갔다 와서 뭐. 네, 자리를 비우시니까 시장이 급락하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제가 뭐 한국에 계속 있죠. 네. 매일 방송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이란 게 떠올랐어. 침체라는 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 한번 충격을 받았으니까 계속 이 잔상이 남아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게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지금 FOMC에서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만 해줘도 본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50bp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진짜 사달란 거 아니야? 큰일 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큰일이고, 그냥 옵션이 딱 제한적으로 25bp 끝. 그거 하면 본전. 뭔가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조금 압박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침체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시장에 출렁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까?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사실 지금이 뭐 경기 침체인지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경기 둔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시장의 데이터들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은 좀 너무 악재들이 많이 겹쳤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시장을 좀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이끌고 갔었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문제들까지 같이 겹쳤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접목되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경기 침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번 주에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그 결과도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전 같았으면은 뭐 그런 지표에는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었겠지만 지금은 좀 예민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해야 된다. 예비는 좀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되, 일단 앞으로의 데이터 상으로 좀 이제 연준의 스탠스도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단 9월 달 초에도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 진짜 경기 침체고, 뭐 8월 달에 경기 고용이 안 좋았던 원인 자체가 뭐 토네이도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진짠지, 그리고 지금의 고용 둔화가 어느 정도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뭔가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좀 트레이딩 장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2, 3주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일단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일단은 뭐 경기 침체니 많이 뭐 쉽사리 뭐 공포에 휩싸이고 먼저 막 그럴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8월 말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해 보자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가 분기점이나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뭐 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오고 저 사단이고 TSMC도.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글쎄요, 엔비디아는 실적이 분명히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TSMC나 뭐 여러 종목들은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실적이 나와갖고 두들겨 맞은 거고 엔비디아는 이미 미리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 저기 실적이 잘 나오고 젠슨 왕이 좋은 얘기를 한다면 좀 기술적으로 반등 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반도체가 저는 자꾸 2차 전지 때가 생각이 나서 큰일입니다. 2차 전지가 생각난다. 그래요?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이제 반도체들 많이 가고 2차 전지 많이 갔을 저기 뭐야 그 반도체들 많이 알테오시 엔비디아. 네.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가 엔비디아 직원인데. 친구 매매법. 그래서 우리 네. 친구들이 그때 아줌마들처럼 다 달려서 이거 걱정해달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네. 너무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이 테슬라 고점 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지금 많이 내려와서 뭐 그럴 일은 뭐 그리고 워낙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때는 솔직히 지금 돌이켜 보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포스코 뭐 퓨처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날아갈 때 그렇죠. 과연 과연 전기차가 확장할 것만 생각했지 지금처럼 꺾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저요. 정말? 네. 저희 그래서 이 채널에서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막 그때 생각이 자꾸 나서 그렇지만 뭐 많이 좀 내려와 있고 하니까 뭐 좋게 돼야 시장도 오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지금의 시장을 망친 주범이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2차 전지의 시총들이 워낙 커져갖고 지수 플레이가 이제 완전히 안 되니까 지금 종목들이 이제 막 한쪽으로 쏠리고 우리가 나와서도 네. 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2차 전지 섹터 이후로 너무 수급들이 다 쏠려다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갈 때는 2차 전지만 가고 다른 종목들 다 힘들어갖고 막 난리치는데 2차 전지 좋다는데도 계속 날아갔잖아요. 네. 살 수도 없게. 그리고 반도체도 그랬고요. 그렇죠. 지금 바이오도 똑같은 형국 같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그 수급이 제한적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워낙 강세가 좀 빨리 와갖고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이나 이런 플레이가 좀 잘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그 외국 원화 환율이 1,350원 이하로 좀 내려오고 1,300원 뭐 진짜 낮게 보는 쪽은 1,250 미국 대선 이후로 해서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러면은 1,250원까지도 보는 그 환율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가면 중소형주들의 어떤 불장이 한번 올 수 있지 않나. 뭐 저 그런 기대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건 먼 일이니까 지금 당장 이사단인데 뭐 그걸 따지겠어요. 근데 하여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런 낙폭을 맞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알겠습니다. 광풍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가 한번 휩쓸었고 최근에 그리고 반도체가 한번 휩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게 광풍이 뭐냐 하는데 제약바이오일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 그 사실 지금 광풍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없죠. 네. 지금 들어가면은 광풍에 탑승해서 조금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아니 이제 꺾일 거 감안하고 내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고점에 팔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들어가서 손절 라인 잘 잡고 올라가면 꺾일 때 그냥 한번 판다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접근하고 추세 매매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더 얘기를 이주연 대표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뭐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서 뭐 중동 전쟁이나 무슨 뭐 엔켈이나 저 경기 침체나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나 뭐 이런 AI 버블론이나 막 이런 게 얘기하면 사실 뭐 다른 데 틀어도 다 똑같이 나쁜 얘기 하는데 뭐 이거 맞아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도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무너진 백비디아, 삼전, 하이닉스 어떡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물어볼게요. 반도체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끝났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드캣 바운스? 그거는 네. 이제 좀 아이라니요. 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까지 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 워낙에 또 고점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저도 좀 생각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도체를 아까 2차 전지랑 비교를 하셨었는데 저는 사실 2차 전지랑 반도체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반대 의견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2차 전지 때는 2차 전지 언급을 거의 안 했었고요. 사실 그 상승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반도체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수익성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지금 뭐 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도 악재를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미국에서 한 20% 넘게 빠졌는데 실적이 물론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되게 높게 잡았거든요. AI 수요가 지금 너무 폭발적이어서 좋다 이러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 넘게 빠져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좀 뜯어봤더니 마진이 좀 많이 그 쪼그라들었습니다. 마진이.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게 사와서 파니까 당연히 그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걔네들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뿐만이 아니라 그 저기 누구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알파벳이라던가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러면은 이렇게 비싸게 사오게 되면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텐데 이러면 이거 수익성 조금 더 지연될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끝났다, 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좀 관망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추세를 좀 돌리는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렇게 여쭤볼까요? 이거 두 분한테 다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내가 포트가 아예 비어있다. 리셋하고 새로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반도체를 담는 거는 몇 번째 순위 안에 들어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했을 때 반도체는 내가 몇 번째 정도로 몇 순위로 담아야겠다. 몇 순위입니까? 저는 안 담습니다. 와 이거 봐, 이거 봤죠? 제가 끝났다고 아니, 단기적으로 그게 얘기했는데 아까 아니고 지금 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지켜보고 그래요? 있는 중. 뭘 지켜봐요. 지켜보기는. 아니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2차 전지랑 왜냐? 완전 다르다. 왜라고 그랬어? 뭐냐면 2차 전지는 반말을 하지 실적에 마시고요. 대한 뭐 그거고 술자리 반도체는 아니니까. 네. 실적이 나오고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2차 전지 에코프로, LNF 이런 것들 실적 이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 엄청나게 와, 나오니까 일본 다녀오시더니 용어가 그냥 이빠이로 바뀌셨네. 썼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든 종목이든 61선 밑에 있으면 일단 매매 자체를 안 하고 아예 안 보려고 해요. 추세가 꺾였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코스피 지금 삼성전자만 보면 뭐 예를 들어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뭐 네.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근데 이제 띄워놨지 지금 않아요. 차트인데 네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 늘 모든 야, 주식이든 종목이든 큰일 차트를 61선을 무조건 빨간색으로 진하게 그려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만약에 해야겠다. 이 주식 나중에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 61선 근처 돌파하기 전이나 돌파할 때 합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는 한 77,000원, 8,000원까지 내려오겠죠. 그때 만약에 반등 주면 하지 지금 73,000원에서 77,000원, 78,000원 먹겠다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6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배제하는 게 늘 맞고 어떤 종목이든 추세를 타고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61선 뚫어놔야 됩니다. 그거 못 뚫고 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정도는 뚫어놔야 우리가 추세 매매로 많은 뭐 50%든 100%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만약 꺾여 있는데 이걸 하면은 물론 뭐 진짜 뭐 천재라고 해갖고 바닥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사서 뭐 61선 7만 8,000원 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이 61선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뚫기도 어렵고 위로 뚫기도 어렵고 밑으로 뚫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상 종목을 사시거나 할 때는 일단 지수가 61선에 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특히 분 차트가 60분 차트 위에 있는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내 종목이 61선 돌파해서 지금 추세가 그래도 괜찮은가,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있는가 이런 정도는 하고 매매를 하는 게 그래서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사실 괴는 좀 비슷하죠. 저렇게 추세가 좀 꺾였고 그리고 매기가 좀 약해졌고 생티가 조금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의미에서 반도체를 안 담는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게 좀 트리거가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엔비디아 실적 좋다는 거는 지금 3, 4분기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발이 좀 많이 약해졌다는 건 지난 분기에도 확인이 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CR도 안 먹히고 TSMC도 실적 잘 나와도 반응 없는 이런 상황에서 퀄 테스트만 믿고 있는데 퀄 테스트 지금 몇 번째 지금 된다 안 된다 HBM3였다가 HBM3E였다가 8단이었다가 12단이었다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뽐뿌질을 많이 하니까 이게 뭐가 트리거가 되고 모멘텀이 돼서 분위기를 전환시킬까? 저는 모르겠거든요. 일단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그 하드웨어 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핸드폰 AI 탑재된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그 네. 핸드폰 교체 뭐 PC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좀 이게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약간 여기 반도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애플이 아이폰 가지고 폴더블. 폴더블 말고 시리로 AI로 뭘 보여줄 수 있느냐가 딱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래 요런 거는 진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반도체 필요하지. 요런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반도체 추천하시겠어요? 아니면 넘어가요?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이 그 한 번은 나오긴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전지 때도 똑같거든요. 원래 이제 주도 섹터들이 한 방에 죽지는 않는데 이렇게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위치에서 뭐 한 20% 30%까지는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무너지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뭐 이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손절 못하고 올라가겠지 하고 버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요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후장 공략주로 바로 갈까요? 아니면은 코로나 재유행 관련해서 요거 담을 분 있으세요? 어때요? 코로나 재유행 안 담으시고 코로나 재유행 안 담으시고 알겠습니다. 요건 저희가 발제했는데 단기적으로 요게 좀 오르기는 하는데 사실 고수의 영역에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거 하셔라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공략주를 들어볼게요.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들이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공략주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보여주세요. 셀트리온이랑 흥하해운. 한 분은 해운, 한 분은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신혁승 이사님부터 셀트리온을 가져오신 이유 그리고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2주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할 게 없어서였잖아요. 지금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 할 게 없어요. 현금이라고. 근데 그 이후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삼바 장이 떨어져도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면 더 오르고. 할 게 바이오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았던 거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어제 이제 실적도 좀 나왔고요. 뭐 셀트리온 하면 우리나라 그 바이오 시밀러의 대표 기업 아니겠습니까? 뭐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제 실적 보니까 컨센서스에 나름 부합을 했고 하반기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 그리고 뭐 진펜트란지 먼저 그게 이제 뭐 미국 3대 주요 PBM인가 뭐 거의 보험 등재가 완료됐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은 하반기 이후에 매출 확대나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기준을 삼는다는 개념에서 물론 뭐 저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도 좋지만 그 밑에 단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라든지 뭐 최근에 뭐 말씀 한번 드렸던 큐로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한울바이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군을 잘 형성하고 이렇게 알테오젠 이런 걸 봐야겠지만 그래도 기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잡아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뭐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거를 더 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지금 셀트리온의 위치나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제 61선 어제 이제 막 뚫어갖고 지금 이제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뭐 합병 이슈나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좋은 모습으로 좀 한번 안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뭐 매수가는 뭐 늘 현재가고 네. 목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전고점 한 24만 원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한 5%에서 7% 물리시면 저한테 묻지 말고 그냥 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5에서 7%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요것도 셀트리온 저기 뭐 매출 3조 원 또 돌파로 목표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도 흥하해운 가져오셨는데 패널 누나 설명 듣고 싶어요. 흥하해운 좋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나요? 일단은 지금 트레이딩 쪽으로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 지도자가 새롭게 선출이 됐죠. 최근에 뭐 하나예인가요? 한이예인가요? 한이예. 이전에 지도자가 피습 받으면서 이제 사망을 했죠. 새롭게 지금 지도자가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이 좀 굉장히 강경파인 사람이라고 해요. 신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전에 이스라엘 공습을 좀 설계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그래도 휴전을 좀 협상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강경파가 좀 선임이 되면서 이제 좀 멀어진 상황이죠. 종전 자체가.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이슈는 조금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화될 걸로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또 개인들 트레이딩의 그 단타성 수급으로 인해서 좀 등락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또 이슈가 또 다시 부각이 되면은 그때 되면 또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또 시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 마침 오늘은 이제 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 수급이 다 가가지고 그 반대로 전쟁 관련한 뭐 해운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쪽에서는 좀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흥황해운도 그렇고 뭐 STX 그린로지스도 그렇고 거의 6%, 뭐 STX 같은 경우에는 8% 가까이 뭐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담아 보시면은 그 음봉 매수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좀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지금 시장에서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3,000원을 일단은 잡아드렸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트레이딩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중동 쪽의 정세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전제하에 흥하해운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목표가는 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 2,500원입니다. 흥하해운과 셀트리온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이 양전한 만큼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그리고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이었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